네, 안녕하세요. 한정길입니다. 네, 음, 부탁을 받고 뭘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 선주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어떤 일본 선주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지난번에 개황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선주들을 좀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선주사 경영은 그러면 일반 해운회사의 경영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선주사 경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그럼 선주사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죄송합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일본 회사 연구센터에서 규정한 일본 회사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그림입니다. 해운조선업 이 글자 크기가 이렇게 크기가 클수록 비중이 큰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운이나 조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중심에 있고요. 거기에 아래 이제 박용공, 우리 같은 조선 기자재죠. 기자재가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선박 관리, 선박 수리, 항만 관리, 그리고 이제 수운 관리, 수운 서비스, 선급, 항만 운송, 항만 터미널. 요게 일본의 회사 클러스터에서 중핵 회사 산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중핵 산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회사 산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박용 부품 부자재 공급업이라든지 창고 물류 종합 상사, 그다음에 공무, 법무, 금융, 손해보험, 그다음에 상선대학이라든지 고등상선 전문학교라든지 또 기타 교육기관들 같은 회사 교육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파견, 그리고 아까 싱가포르 클러스터 이야기할 때 나왔습니다만 브로킹이라든지 컨설턴트 같은 요 부분들이 회사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핵 회사 산업 이외의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접 산업 부분으로 해상자위대, 우리나라 같으면 해군이죠. 그리고 해상보안청,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입니다. 그리고 해양토목, 해양개발, 업, 수산, 마린레저, 조사연구 이 부분들이 인접산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도매, 소매, 철강, 제지, 펄퍼, 자동차, 곡물, 석유, 가전, 전력가스, 비철금속, 기타 같은 이런 산업들이 이제 관련 산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이 회사 클러스터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경제 개정 조사를 할 것 연도에 그 기준을 맞춰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15년에 국민개정 기준으로 보니까 중핵 산업 부분이라고 하는 해운, 조선, 항만 운송 하는 중핵 산업 부분의 부가가치액이 약 8,981억 엔, 그리고 조선업이 9,191억 엔, 그리고 항만 운송이 8,723억 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하고 인접 산업, 중핵 산업 이외의 부분이 약 2조 545억 엔으로 나와 있고, 회사 클러스터 전체의 등으로는 이렇게 4조 7,440억
N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이렇게 보면은 매출액도 굉장히 4조 5천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운업이 조선이 2조 6천억, 그리고 항만운송 1조 3천억, 그리고 회사 클러스터 전체적으로 보면 12조 6천 27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중액 산업 부분만 이렇게 분류를 하면 해운업에 3만 4천, 그리고 조선업이 8만 2천, 약 8만 3천 명, 그리고 항만 운송업이 7만 6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회사 클러스터 내의 상관관계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주업이 일본 회사 클러스터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해운 회사 클러스터에서 우리가 이 회사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화주들에게 서브하기 위한 산업이죠. 그래서 화물 운송, 그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실어 나르기 위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회사 클러스터의 연관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상관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해운사가 외항에 한 190개, 내항에 2,500개, 그리고 종업원 숫자가 외항에 7,000명, 내항에 6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 기준인데요. 영업 수입이 외항이 약 3.8조 엔, 내항이 약 1.1조 엔. 그리고 이제 이런 일본의 해운,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운항사에 선박을 제공하는, 용선 계약을 통해 선박을 제공하는 오너들이, 선주업을 하는 회사들이 외항을 대상으로 하는 오너가 약 700개사가 있고, 내항이 약 1,500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계이긴 합니다만 종업원 수가 외항은 약 1,400명, 내항이 22,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주업이 필요로 하는, 일본의 이 해운업과 선주업이 필요로 하는 선대의 83%가 일본 국내 조선소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배가 이제 우리가 약 3,500척 정도 된다, 외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100척이 있으면 그중에 83척은 일본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선소는 자기들이 만든 배의 74%가 일본 상선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조선소는 만든 배의 100척을 만들면 74척이 일본 상선대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약 사업자 수가 1,000개 사가 있고, 종업원 수가 7만 4천 명, 영업 수입액이 2조 5천 2.5조 엔인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일본의 선주업이 있기 때문에 일본 조선업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소들이 필요로 하는 조선 기자재가 87%가 일본 국내에서 조달을 하는 것이고, 또 일본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생산한 것의 약 50%, 47%를 일본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 기자재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조선업도 발달해 있는데, 조선 기자재업이 유지되는 것은 일본의 조선업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고, 일본의 조선업은 일본의 선주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선주업을
하고 있는 회사나 선박, 척수나 뭐 이런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넘어가서 일본의 선주업의 경영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2012년에 발간된 선주 경영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키하라 토모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시면 일본 장기신용은행 에서 주로 선박 금융에 대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이후로 와세다 대학에서 은행을 퇴직하고 난 뒤는 선박금융법 연구회 회원이 또 그리고 해법연구소 개원연구원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선주사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의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하라 씨는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리도 좀 알아 이게 좀 선주사 뭐 육성을 하겠다 뭐 어찌겠다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선주사라고 하면 그러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키하라 씨가 이야기하는 선주사 경영이 일반 경영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그 선주사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선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가족 경영 법인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다른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과도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경영, 그리고 네 번째 갭을 극복해야 되는 경영, 그리고 다섯 번째 수익성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주사 경영의 특이점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삼각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 이 가족경영 법인이다. 대부분의 선주사들이 가족경영 법인입니다. 일본의 선주사들도. 그래서 이 대형 선주들이 가족경영으로 내항해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주식회사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창업자나 또 친족에 의해서 경영되는 형태로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주식이 이 창업자 일족이 소유하기 때문에 자본,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혼연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기업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자본과 경영, 창업자 일족의 재산이 혼연돼가지고 서로 섞여 있는 경영 형태로 이게 일본 경영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설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일본의 선주들이 살아남는 선주들, 지금까지 살아남은 선주들은 어떤 선주들이냐라고 하고 봤을 때 키하라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동족 경영이 살아남는 포인트로 지목했던 것은 댐댐이가 나쁜 일족은 고용하지 않는 경영, 그리고 일족 이외에서도 톱 매니지먼트를 채용하고 또 전문적인 지위에는 일족 이외의 사람을 채용하고 우수한 외부 중재인을 준비해 둔 그래서 일족이 이 가족 경영체에 봉사할 때에만 살아남고 반대로 일족에게 봉사하면 경영이 쇠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주사들이 가족 경영 법인이긴 하지만 상속이 지금 일본 선주사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뭐 올해 지금 직위되는 회사들은 뭐 3대째 벌써 상속을 해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살아남는 그 조건은 결국은 그 가족 경영체의 일족이 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봉사하는 회사만 살아남는다. 그리고 일족 이외에도 톱 매니지먼트를 채용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 지금 선주사가 되겠다고 하는 회사들 지금 또 선주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 부분은 좀 곱씹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선주사는 이 가족 경영 법인을 허용하는 배경에는 어떤 선주업이 독립된 기업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화주,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항사, 조선소, 금융기관 등과 유기적 연관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선주사들이 법인 형태를 취하는 그 배경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 SPC를 확립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법 인격이 편리하기 때문이고 세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영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요하기 때문에 경영 정보를 제시해서 외부 자본을 조달해야 되고 또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의 지속성이 요구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경영이긴 하지만 화주,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조선소,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체이고 그것 때문에 법인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도한 레버리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뭐 이 해운 회사를 하고 있는 한 뭐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을 건조할 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건 뭐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키아라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선주로서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할 자기 자본을 일절 투자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만을 투자하고 선주 인척하는 선주가 일본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엄청나게 뭐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갖고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자기 자본 없이 해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일본에도 이런 일이 있는 선주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선주라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고 번 돈은 다음번 투자를 위한 보유 자금의 축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레버리지 경영, 과도한 레버리지 경영이긴 하지만 보유 자금의 축적을 통해서 다음번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자금을 축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갭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갭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재의 갭입니다. 가족 경영 형태를 취하는 선주사는 종합상사나 조선소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인재교육, 양성 측면에서 질과 양 모두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경영자 자신의 인식의 갭도 있습니다. 선주를 어떤 그 중요한 담당자로 하는 일본 해운업에서 일본 정부도 국민 경제의 필요 불가결한 서비스로 해운업과 선주업을 생각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국가의 옹호를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선주사가 일본 해운 지역 경제 그리고 일본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본 선주들도 들어보면은 세금 깎아달라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어떤 사회 기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그다지 그 인식도가 높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고 그래서 이런 인재의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즉 선주 경영자 자신의 자질 그리고 그 내의 그런 어떤 스텝들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갭을 극복해야만 하는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의 그 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박은 부동산하고 다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되는 동산이고 또 가동시설이지만 소유자인 선주는 독자적인 능력으로 마케팅과 교습이 가능할 정도로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산을 갖고 글로벌한 시장에서 움직이지만 정작
글로벌한 시장에서 선주사가 직접 나서갖고 마케팅과 교섭을 할 정도로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은 선주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금의 갭입니다. 선주사들이 은행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자사의 신용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제반 조건 개선, 선박 투자와 관련된 전략, 투자 판단 기준의 명확한 등을 일상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은행에다가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면서 또 정작 빌려갖고 돈을 벌게 되면 은행에다가 자기 정보를 갖다 숨긴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갭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갭입니다. 뭐 종합상사나 손해보험회사, 금융기관, 조선소 등은 세계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고 선주가 대항할 수도 없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한정이 돼 있고 또 나아가 같은 선주이긴 하지만 그리스 선주와 비교해도 일본 선사들이 난리지 갭을 갖고 있다. 즉 지식의 격차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도 큽니다. 그래서 인재, 선박, 자금, 정보의 갭을 극복해야 되는 경영이 선주사 경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익성 검증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주사를 둘러싼 리스크에 알맞은 투자 결과를 검증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이유는 선주사가 얻는 아웃풋이 장기간에 걸친 용선료 수입이고 그 사이 선비나 환율 등의 동향에 좌우되고 선주사가 기대하는 그런 매선 이익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중고선 시장이나 환율 등의 동향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주사 경영의 선박 투자의 목적이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옳고 그른 판단이 그 자체가 나중에 써야 명확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고 또 적절한 그리고 확실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 같은 그런 눈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주사 경영을 하려면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고 뒷북을 치는 경영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맨 경영자라고 하면 어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선주사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가족 경영의 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최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주사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 전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또 선박 투자의 목적이나 타이밍을 정말 지속적으로 기고 적절하고 확실하게 실적 관리와 함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다음 이 키아라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주사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던 것이 선주사 경영에 대한 어떤 기본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주의 기업 활동, 영리사단법인 사회적 존재,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금융의 입장에서 선주사를 보는 것, 이렇게 선주사의 기업 활동의 개념을 이분은 물적 자본, 즉 선박이죠. 그리고 인재, 그리고 자본, 정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해서 조선사와 운항선사와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정보 네트워크를 갖고 보험이나 선박 브로커와 같은 정보 네트워크를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또 이것들 사이에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과 주주를 활용해야 하고 종업원과 가족이라고 하는 인재를 묶어내는 걸로 선주사의 기업 경영 활동 개념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주사의 어떤 선박 금융자의 시점에서 본 선주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정말 매 눈으로 구조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펀더멘털이나 그리고
어떤 투자자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구조 분석 그리고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그래서 이때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을 할 때는 선주의 신용력, 그다음에 용선자 신용력, 성과 가치, 기타 요소라고 하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추진 의의와 사회성을 분석해서 이때는 캐시플로우가 이제 밸류와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선박금융 그리고 선주사 경영을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주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기본적인 툴로 이 사람은 심기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 심자를 쓰고요. 기는 기술 기자입니다. 그리고 체는 우리가 몸 체자를 씁니다. 그래서 심기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선주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와 전략 정보로 구분을 하고 어떤 것은 심과 기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기로 분석을 하고 어떤 뭐 경영 계획의 유무 같은 거는 심기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에는 회사의 연혁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전략과 같은 그런 미션과 비전을 포함하는 경영 전략과 같은 정성 요인이 있고요. 기는 인재, 사람, 그리고 선박과 같은 물건, 돈, 정보 같은 정성 요인, 그리고 체는 회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성, 수익성, 선장성이라고 하는 정량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미션과 비전, 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에서는 인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인재는 조직, 경영자, 브레인, 스텝.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인재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물적 자본의 충실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선대 리스트 그리고 투자 스탠스, 그래서 투자 스탠스에서 선종 특화를 할 것인가 분산을 할 것인가, 신조선, 중고선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할 때 투자 결정 기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 전략을 굉장히 충실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과 제품과 관련된 전략, 그다음에 경쟁 지위별 전략. 그래서 경쟁 지위에서 내가 선도자인지 어떤 그 추종자인지 아니면 니치 마켓을 찾는 그런 위치인지를 갖다가 해서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을 맞는 전략을 가지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선적과 관련된 얻은 선적을 가질 것인가, 라이베리아를 가질 것인가, 일본 선적을 가질 것인가, 뭐 아니면 또 뭐 파나마 선적을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선적, 그리고 포트폴리오 외부 평가의 충실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충실에 있어서는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그리고 은행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즉 은행 선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충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기체에서 체의 충실은 안정성 향상, 수익성 향상, 성장성 향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사를 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그 경영의 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업기와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에 따라서 각각의 대응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료를 좀 공유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관련된 내용이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기아라 씨가 이야기했던 심기체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하임리히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요게 한 140몇 페이지 정도 책이 되는데 요거 뭐 일단 나중에 책을 내야지라고 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사의 선주사 경영의 성장과 금융 관계를 기업 발전 단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제 선주사, 특히 민간 선주사 육성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단순히 일본이 그 선주사의 규모가 뭐 1100척이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한 교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그 기하라 선생의 책을 또 소개하시면서 그 경영의 방법이라든지 특징 같은 걸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새로 나오게 될 그 책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오사카 사이해운의 최준욱 선생한테 좀 토론 부탁드렸는데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준욱 선생님 계세요? 예, 최준욱 선생님, 예. 예, 뭐 일본 계신 분들 몇 분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오늘 연결이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그 어떤 뭐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희 박사님. 예, 예. 네, 이동혜입니다. 예, 박사님 그 선조업에 대해 가지고 좀 평소에 생각하고 싶으신 말씀들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선조. 예. 예, 교수님. 예, 예. 한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뭐 소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좀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도 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저희 업계에서 금융시장을 선박금융을 이제 은행 중심으로 또 최근에는 선박투자회사나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자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펀드 형태를 이제 해서 대출하고 펀드가 결합되는 투자와 융자가 결합되는 모습으로 또 특히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정책금융기관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조업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배를 좀 가지고 배를 직접 이 해운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배를 빌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국적선 내지는 이제 우리 그 선대 국가 선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국가 선대의 거의 반수 가까운 것이 장기 용선으로 빌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선료의 그 해외 유출이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유출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기 그냥 돈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게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돈의 흐름을 국내에서도 좀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용선자들, 그러니까 대선을 해주는 해외의 그 그리스 선주나 또 이런 기업 선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국내에도 이제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으면 우리 금융시장의 금융의 어떤 선박의 그 전체적인 선대를 유지하거나 또 그런데 상당히 그 대선업이 끼어들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선박을 뭐 이 그 저 선대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저도 뭐 준비를 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에도 앉아 그러면은 우리는 국내에는 앉아 선조업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고 그간에 앉아 그 해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선조업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배를 구입을 해서 이 영업을 하다가 또 S&P나 이런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 용대선을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대선업을 내지는 또 이런 어떤 선조업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어떤 이런 형태의 업을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려면은 이런 형태의 생태계를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어떤 선조업이 일어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이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선조업을 여러 책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 각국마다 성공한 이 선조업을 하는 나라마다 독특한 체제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고 그리스가 그런 대표적인 건데 첫 번째 저희가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은 세금 혜택만 바라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줄 때는 이 업을 해서 이것만 따로 떼서 해도 뭔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회원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왕에 하는 건데 굳이 이것만 딱 떼어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요렇게만 하면 다른 형태 이런 선조업만 하면은 다른 특별한 형태의 어떤 베네핏이 있다. 아니면은 세금의 효과가 있다. 텍스 베네핏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이 영업을 2세대, 3세대에 그 넘어갈 때에 그런 어떤 상속이나 이런 문제에서 무슨 베네핏이 있다. 이런 형태의 뭐 확연한 형태의 뭐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교수님 이 책도 이제 내시겠지만은 그 와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뭐 좀 이 연구하실 때 좀 설명이나 좀 더 연구를 부탁드리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로 오퍼레이팅도 할 수 있는데 왜 오퍼레이팅을 안 하고 배를 대선업만 하는 이런 형태가 됐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듣기에도 선박을 재투자했을 때의 텍스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 선적을 하기에 용이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분명히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 민간 선조업이나 선조업을 양성을 할 때 정부 사이드에서 아니면은 이 어떤 비즈니스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갈 때 상당히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좀 답변
될 수 예,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요 책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한 5년 전부터 사실은 조금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선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해운업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운항을 조금 분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배경에는 리스크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근데 선주사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또 선주사를 키우겠다고 하는 해운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선주사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해? 선주사의 경영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해운 경영의 책들만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운 경영의 책들은 오퍼레이터를 하고 있는 소유와 운항 뭐 그런 거 다 같이 다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그냥 선박 운항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일본에서 이제 저기 말씀을 우리 이동해 박사님이 질문하신 거가 이제 일본은 그러면 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하냐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차이. 일본은 배를 갖다가 선주사 중에서 뭐 이렇게 100척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회사들은 그럼 왜 자기가 오퍼레이팅 직접 하면 되지 왜 안 하냐? 또 일본의 그 오퍼레이터들도 뭐 세계적인 그 해운 회사들 3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지배선대라고 말하는 그런 지배선대에 갖고 있는 배들이 1,000척이 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 소유도 하고 또 선박의 그 매각 차익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수익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사들도 그거 다 했습니다. 오퍼레이터들도 그걸 다 했었고 다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저기 70년대 초, 60년대 말 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보니까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그 어떤 재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꼭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외부에 줄 수 없을 정도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될 정도로 뭐 그때 당시에는 새로 나온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또 초대형 VLCC라든지 LNG 캐리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 운항 오퍼레이터들이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소유도 하고 운항도 하고 그 위에 일반 벌크선들을 저가의 벌크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은 선주로부터 이렇게 선주가 만들게 하고 그런 것들은 거기다 맡기자. 여러 가지 리스크에는 재무적인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사고로 인한 리스크도 많이 있고요. 또 선박 관리도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주사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내부에 먼저 이게 정부의 지원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선사들의 운항사들의 경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한 10년 전이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좀 어려웠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선사들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배 선박의 척수가 100척이 넘는 회사들이 몇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분명히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선주사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주사에 대한 경영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우리가 필요한 배를 외국에서 용선을 해 와도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도 꼭 같은 케이스긴 하지만 일본은 아까 제가 일본 회사 클러스터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재화, 내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내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일본 회사 클러스터 전체의 상호 이익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영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비즈니스하고 외국어를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 외국인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익이 무형의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부화하고 내재화해서 일본 회사 클러스터 내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자. 라고 해서 일본의 조선이 가장 그 도움을 가장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외국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본 선주한테 좋은 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일본 선주들은 그 배를 움직이다가 그거를 가지고 중고선을 외국에다 팔아가지고 매각 차익을 얻고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내부화, 내재화 이론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업을 위해서도 저는 이제 선주사들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앞으로 이런 선주사 육성이라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대형 선사들, 100척 이상의 배를 갖고 있는 선사들이 이제 외국에서 배를 빌려오기보다는 국내 선주사들에서 배를 빌리는 형태로 선주사를 육성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좀 이론적인 근거를 좀 많이 제시해 주겠다고 좀 취지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이 선주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몇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1차 준비를 재작년에 했고요. 책자까지 나왔고 이번에 다음 월요일 날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한 10분 이내로 해서 그 2차 그 선주사 연구팀이 좀 모여서 좀 더 깊숙하게 그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와 이제 그 수요자 선주사를 할 분들한테 우리가 좀 이론적인 근거 또 여러 자료를 좀 그 제시를 해서 좀 금년 내로 이게 선주사가 민간 선주사가 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조금 이제 생각해 본 것은 뭐 그 전에 나왔던 우리가 그 BBCHP 형태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해마다 갚을 빚이 많은 상태에서 경기가 떨어지면은 운임을 적게 벌어오니까 그게 집단 도산이 일어난다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선주사가 있으면은 이제 뭐 용선을 해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기용선 형태로 해오면은 훨씬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이유도 하나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그리스하고 일본과 같은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해운업의 한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 자체로서 뭐 매출이 상당히 몇십 조가 되는 것 같아요. 한 20조, 30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주업을 하면은 화물도 없고 선원도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선원이 없어갖고 앞으로 이제 뭐 배를 운항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안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SM 선박 관리하는 회사들이 그 싱가포르와 인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배를 한 500척, 1000척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뭐 화물 같은 것도 외국 선사들이 쉽고 선원도 없어지면은 결국은 그 선주업을 하면 그래도 선박 관리는 그 외국의 선박 관리 회사들한테 넘기면 선원의 문제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보면 한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해운을 하는 방법이 또 소유하고 관리하고 뭐 영업하고 이렇게 분화가 되어 왔는데 이게 하나의 분화된 해운업의
그 비즈니스로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300척 가지고 하니까 한 5조 원 정도 됐거든요. 저 용선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1000척 정도 되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조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면은 우리나라 외항 상선 매출이 40조 원, 50조 원 되니까 상당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비즈니스가 또 된다는 것도 이제 크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기하라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런 뭐 좀 특징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관련되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 같고 조그만 논문보다는 저 책자로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종길 교수님 그 책자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주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나갈 때는 화주와 운송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그걸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에 하고 있던 운항사들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주업은 배를 소유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만 할 수가 있지, 매각하고 운송업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걸로 해서 그 현재 해운협회 산하에 있는 운송업 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 사업 하시는 분하고는 이제 차별을 분명하게 두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네, 싶은 분 저기 있으면 좀. KMI의 김형태 명예연구위원인데요. 예, 박사님, 한마디 예, 말씀해도 오랜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네, 한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리고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그 선주들은 그 기업 규모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아까도 좀 언급이 있었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 전체 그 직원이 1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항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그 화주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것은 오퍼레이트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선박 운영 자체를 운항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화주를 위한 영업 자체를 하기가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터에게 선박을 제공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사업의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고객인 오퍼레이터하고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영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선박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직접 매니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일본 국내에 그 선박 매니지먼트 회사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선박 관리 회사에 선박 관리를 일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주사와 우리나라의 선박 관리 회사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글로벌한 마인드도 거의 부족하고 또 이 선박을 그 차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브로커를 사용을 합니다. 브로커를 개인적인 뭐 그 브로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브로커 회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일본의 종합상사의 선박부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을 거의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한 그 선주사들의 그 양성 상황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나 그 금융위기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뭐 등등으로 인해서 그 일본 선주사들도 규모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었어요. 가지게 된 그 소유하고 있는 선박 척수도 늘어나게 되고, 뭐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소규모 그 선주사로부터 대형 선주사로 이렇게 그 발전을 한 선주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주들은 자기들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그 용선자를 발굴하는 뭐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그 오퍼레이터들이 여태까지 그 선주사에 대한 그 의존도, 높은 의존도, 그러니까 선주사로부터 선박을 공급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 형태가 굉장히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오퍼레이터들의 선박 운항 그 패턴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변하게 됨으로써 선주사로부터 공급받는 선박의 그 척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의 선주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해외의 그 용선자들을 발굴하는 이런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대형 선주들 가운데는 다이렉트로 그 글로벌 영업을 하게 되는 그런 선주사들도 출연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께서 또 최근에 일본 선주사에 대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도상선의 우리 회원인 시도상선의 그 김기석 부사장님한테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들으셨습니다. 일본의 그 시도상선이 대표적인 그 선주사입니다. 배가 150척 정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성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선주사, 그리스 선주사의 수입이 아주 많았다 그럽니다. 아주 그 이제 용선료가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야기 있었을 때 작년에 이게 선주사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은 훨씬 나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또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선주사가 이제 해외에다가 그 용선 주고 하면은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경상수지에 들어가서 좀 달러를 벌어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선주사 육성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용경 그 저 부사장님, 신용경 부사장님 뭐 선주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좀 업계 분위기 같은 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너무 늦었습니다만은 사실 1차 때 우리가 선주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 풀리지 못한 과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키 포인트가 과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선주사 하지만은 우리 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해운 부대 사업이라고 대여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대여업이 이미 40년 전에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뭐 있는 둥 없는 둥 돼버렸잖아요. 그런 의미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다. 아까 저기 한종길 교수님이 얘기한 거 저를 100% 공감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사실 이제 선주사가 되면은 선주사가 이제 배를 건조를 해서 시장 좌판 벌리듯이
뭐 용선해 가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주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용선자를 찾아야 되겠죠. 용선자를 찾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금융도 돼야 되고 그건 다 좋은데 과연 선주사들이 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선박을 건조를 해서 대여를 할까?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저는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주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주사에게 어떤 메리트가 주어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난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좀 연구를 하면서 가지고 우리 2차 또 선주사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좀 키워드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기존에 자리 잘 잡고 있는 그리스나 일본 그 선주사들도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10시 반인데 좀 한두 번 정도 더 말씀 듣고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김상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요 멤버들 그 인천 해사고 학생들 졸업하고 이제 다들 실무에 나갔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히 그 지금 해운조합하고 그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선원들 양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마치기 직전에 꼭 한번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주업 관련해서 한두 분 더 이야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김상은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보세요. 예, 예, 교장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교수님. 예, 예. 네, 저희들 오늘 뭐 잠깐 우리 학생들 제가 보니까 3학년들입니다. 올해 이제 어제 그저께 졸업식을 마쳤고요. 이제 승선을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한 4개월 전부터 지금 빠짐없이 5명 학생이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 학생들 아마도 교수님 마치면은 이수증이라도 한번 주시면 예. 앞으로 많은 도움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한국해운조합하고 저희들 6급 회계사 양성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4월 초에 신입생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전임 교원들을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 이제 항해 기관 2급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평생 교육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이제 우선 뽑혀지고요. 우리 교원들이 한 2분 정도 지원을 또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기수에 항해 20명, 기관 20명씩 성인 대상으로 해서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운영은 하지만 한국해운조합과 그리고 선원 노련에서도 잔뜩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아마 교육받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 일들이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보니 이제 또 많은 준비를 해서 꼭 성공하고 또 2기 때, 3기 때 이렇게 계속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 기수에 20명, 20명에서 40명씩 그 모집을 하고요. 2기 때는 6개월 뒤에는 다시 2기를 모집을 해서 1년에 80명씩 저희들이 양성할 생각입니다. 요즘 교육기관마다 학생들 숫자도 줄어들고 이러는 과정이지만 평생교육원이라는 그 회기 교육원을 고등학교 차원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양성을 시작하는데 아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6급 회계사 또는 뭐 5급, 6급에 있는 회계사들에게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연안에 굉장히 회계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뭐 회계사가 없어서 배도 출항을 못하는 그런 곳도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기존의 그 고등학생들 그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덤으로 해서 또 육구백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학교가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제 곧 승선할 건데요. 이 승선한 학생들 좋은 회사 갈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인천 해사고등학교, 부산 해사고등학교, 좀 해사고등학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그 현진섭 학생 아닙니까? 우리 왔던 계속 예, 맞습니다. 현진섭 학생 이번에 1등 졸업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현진섭 학생인가? 예, 오늘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등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우선은 그 5명 우리 망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같은 그 공부하는 또 식구 이제 승선하는데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교장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 말씀 하신 해운조합과 같이 그 40명씩 1년에 2차례 80명 배출한다는 것은 그 부산에 있는 해기연수원과는 별개의 과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는 또 이런 그 폴리텍 과정은 연수원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연수원이 이제 부산에서는 할 수 있는데 또 수도권에서는 그럴 만한 여력도 아직 없기 때문에 우선 학교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연수원한테 저희들이 넘길 수도 있고요. 이런 그 과정 때문에 이번에 선박지원법도 개정 작업을 해서 이미 이제 곧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평생교육원 출신 학생들한테 교육을 마치고 나면 육급에게서 자격증을 주는 거를 그렇게 아마 승인이 될 것 같고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군 본부에서도 이런 그 해기사 양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아마 열고 있는 것이 선언정책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정서를 얻으려면은 그 인정이 돼야 되고 그 해운 그 부산의 해기연수원은 그런 인정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 해운조합하고 지금 인천 해사고등학교도 이제 그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희들이 예. 어쨌든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또는 이런 우리 평생교육과정 또 오션 폴리텍 이런 과정을 마치면은 특별 법에 의해서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해사고등학교가 해기 교육 지정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해기 교육원을 마친 학생들한테도 3개월 자학 플러스 3개월 실습을 통해서 육급 회계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선박지원법이 지금 개정된 상태입니다. 예. 아주 너무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해서 우리 부족한 그 해기사 특히 연안 해기사 양성에 그 힘써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잘 그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회 되면은 교수님도 특별 예. 강사로 한번 초청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멤버들 특강해 드릴 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꼭 한번 많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두 강좌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LNG 벙커링은 저도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크루드 오일 관련된 그 벙커링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해서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룹니다만은 일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돼 가지고 특히 한중일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민현 교수님 헌법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우리 신원수 대표님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오늘 EPS 이만성 감독님하고 한종길 교수님 선결대 후원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 조금 전에 김민정 교수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요약하긴 그렇고, 토론 중에 제가 나온 거를 좀 보다 보니까 권오인 대표님께서 싱가포르의 특징을 뭐 얘기하시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대운하는 사람들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특히 대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서 특히 외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는 거 상당히 좋은 거고, 이게 이제 제가 뭐 아시듯이 ESG 학회 회장인데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 투명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웠고요. 뭐 우리 뭐 안영집 뭐 대선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싱가포르를 경쟁 대상자로 뭐 하기 위해서 좀 넘어올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김민정 교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해사법원을 빨리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종길 교수님은 일본 그 유명한 분의 선주 경영의 시자라는 책을 가지고 발표하셨는데,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잘 준비하셔서 아주 훌륭한 역저로 출간해서 나중에 다시 또 발표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한 교장 선생님은 조금 전에 인천 해사고의 평생교육원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좋은 이 회계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누비는데 좋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주말에 이 발표와 그리고 토론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반가운 얼굴로 이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정혜경 학부모님, 박지영 학부모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오션 폴리텍에서 이제 새롭게 학생들 몇 명 또 들어오셨고, 또 서현정 그 차장님, 뭐 여러분들 많이 새롭게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또 다다음 주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내일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